베르그송이 유명해진 그런 배경에는 이 책이 있어요. 이 책. 베르그송은 제가 볼 때 참 재미난 사람 같아요. 그러니까 집안도 귀족 출신이고요. 그리고 공부도 어마어마하게 많이 했어요. 심지어는 이 베르그송은 자기 고등학교 선생님이 고등학교 때 선생님이 자기가 못 푸는 문제를 학생들한테 그냥 기말고사로 낸 거예요. 근데 베르그송이 풀었어. 그 자리에서 풀어가지고 그 푼 그 자료가요 논문에 실렸어요, 실제. 누구 논문이에요? 네. 누구 선생님? 그러니까 선생님 논문. 아니야, 그러니까 자기 논문, 베르그송 논문. 그러니까 베르그송이 그 선생님이 자기가 못 푸는 그 교수가 그 고등학교 선생이 자기가 못 푸는 수학 어려운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그 어려운 문제를 학생들한테 얘네들 얼마나 이거 잘 푸나 한번 과제를 낸 거예요. 근데 베르그송이 잘 풀어서 온 거야. 그래가지고 얘는 뭐냐. 근데 그게 이제 아예 그 학회에 이렇게 발표가 됐죠. 그리고 베르그송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과학자예요, 과학자에 가까워. 제가 볼 때는 철학자보다는 과학자에 좀 더 가까운 거예요. 근데 이 베르그송의 독특한 지점은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우리가 어떤 과학하면 주로 물리나 화학을 근본으로 두잖아요. 근데 이제 베르그송은 물리나 화학보다는 어떤 생물학을 근본에 두고 이렇게 생각한 사람이다. 그래서 왜 물리나 화학으로 과학이 설명되지 못하고 이렇게 생물학이 더 중요하냐, 요거를 이제 탐구한 책이 이제 창조적 진화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에 이 책 안에는 아인슈타인과의 대화도 들어있고 수학에서 나오는 어떤 몇 가지 뭐 증명이라든지 뭐 이런 것도 들어있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생물학이나 생화학 뭐 이런 쪽 전공하는 하고자 하는 친구들이 읽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컨셉만 잘 이해하면 읽기는 어렵진 않아요. 그리고 이과생들이 고등학교 정도 수준을 가지고 있으면 충분히 따라서 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좀 두껍다 보니까 시간이 좀 오래 걸려요. 지난 시간에 이제 하이데거 이후에 하이데거 말고 레비나스, 그러니까 시간과 타자 요 사람을 다룰까 생각했었는데 이 비슷한 내용을 두 번 다루면 조금 머리가 아플 것 같아서 조금 다른 컨셉에 원래 하고자 했던 베르그송을 하려고 해요. 레비나스는 이 시간과 타자, 전체성과 무한 이 두 가지를 읽으면 돼요. 이 전체성과 무한은 이 레비나스의 그 주저라고 보시면 되고, 시간과 타자는 강의한 내용을 이렇게 정리해 놓은 책이거든요. 둘 다 이 책이 좀 더 레비나스 사상의 핵심을 잘 보여주는 것 같아요. 시간과. 그러니까 하이데거 책이 존재와 시간이었잖아요. 이 사람은 시간과 타자. 그러니까 시간성 안에서 자신의 존재를 탐구할 때 우리는 다른 어떤 타자와 대면할 수밖에 없고, 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이 타자가 보다 더 근원적이다를 이야기한 사람이 레비나스라고 보시면 돼요. 저는 제가 이제 철학자로 보면 제가 좋아하는 철학자는 이 레비나스와 베르그송이라는 철학을 좋아해요. 그러니까 하이데거보다는 레비나스를 좀 더 좋아하고, 그리고 베르그송 이런 철학을 좋아하는데, 이 좋아하는 이유가 서양적이기보다는 동양적이에요. 이 두 분 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조금 이렇게 좀 다른 성격의 서양의 주류 철학의 흐름과는 살짝 다른 느낌의 철학자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그러면 베르그송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베르그송은 보통 이제 교과서에는 생철학자 이런 식으로 표현되어 있어요. 생철학자.
그러니까 생명 뭐 이런 걸 중요시 여기는 철학자로 알려져 있고 베르그송을 그냥 가장 간단하게 이해하면은 살아있는 어떤 생명 혹은 생물 이기체 이것과 다른 어떤 사물 그죠? 무기물 요 두 가지 차이에서 이때까지의 모든 학문은 요걸 다룬 것 같지만 사실은 이걸 다뤘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학문 사물 무기물 근데 진짜 인간은 어디 생명체잖아요. 생명체 요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걸로서 즉 사물이나 무기물 죽어 있는 거죠. 죽어 있는 것으로서 살아 있는 것을 설명하려니까 설명이 잘 안 될 거 아니에요. 살아 있는 것의 고유한 어떤 특징들이 설명이 안 될 거예요. 그래서 이 살아 있는 걸 그 자체로 설명하려고 했던 철학자다, 과학자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제논의 역사를 혹시 아세요? 제논의 역사. 제논의 역설이 뭐냐면 제논이 예를 들어 이런 거죠. 그 뭐냐? 여기 써놨다. 보시면은 질문에 있습니다. 질문에 4쪽입니다. 4쪽. 뭐 분할의 문제라든지 아킬레우스와 거북이 화살의 패러독스 이걸 제논의 역사라고 하는데 제논이 이제 기원전 사람이에요. 근데 이때 당시 질문을 딱 던졌는데 사람들이 못 풀어요. 아킬레우스와 거북이 문제. 아킬레우스가 있고 거북이가 있어. 근데 아킬레우스는 당시 그리스에서 어마어마하게 제일 빠른 마라톤 선수, 100m 달리기 선수. 근데 100m를 딱 달리기를 하는데 100m를 예를 들어서 달리기를 하는데 아킬레우스와 거북이가 동시에 뛰면 누가 이겨요? 아킬레우스가 100% 이기죠. 근데 제논이 이상한 역설을 하나 내는 거예요. 아킬레우스가 여기에서 뛰고 거북이가 한 10m만 앞에서 뛰자. 거북이가. 그러면은 아킬레우스와 거북이가 동시에 10m 앞에서만 뛰어도 아킬레우스는 거북이를 따라잡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논이. 어떻게 이야기했냐? 아니 아킬레우스가 아무리 빨리 뛴다고 하더라도 일단 10m 앞에 있죠. 그죠? 그러면 아킬레우스가 거북이만큼의 자리에 갔을 때 어찌됐건 거북이는 아킬레우스보다 조금 앞에 가 있겠죠. 그죠? 조금 더 길게 그릴까요? 조금 앞에 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즉 아킬레우스랑 거북이랑 동시에 딱 출발을 했어요. 동시에 출발을 했으면 아킬레우스가 거북이가 출발했던 자리에 도착했을 때는 거북이는 어때요? 조금 더 앞서가 있을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아킬레우스 여기 거북이 아킬레우스 거북이죠. 아킬레우스가 거북이의 자리까지 딱 갈 때는 또 거북이가 앞에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아킬레우스가 거북이를 쫓아가려면 일단 거북이가 출발한 지점까지 가야 되잖아요. 그 가는 동안 거북이는 더 앞에 가 있을 거 아니야. 조금이라도. 그렇게 계속 되면은 결국에는 이 100m에 누가 먼저 도착하냐? 거북이가 먼저 도착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제논의 역설. 화살의 역설은 뭐냐면 예를 들어 여기 사람이 있고 여기에 그 사과가 있다고 칠게요. 로빈 훗이 있어. 로빈 훗이 화살을 쭉 쏴가지고 여기에 딱 사과를 맞춘다고 합시다. 설령 이 로빈 훗이 실력이 조금 모자라가지고 가끔가다 사람을 찌를 수가 있어. 화살로.
그렇다고 하더라도 제노는 뭐라고 해? 걱정할 필요가 없다. 화살은 도착하지 않을 거예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이야기했어요? 화살이 여기에 도착하려면 일단 전체 길이의 절반은 와야 되지 않느냐. 절반. 그러면은 마찬가지로 여기 또 도착하려면 또 절반을 와야 되지 않느냐. 그죠? 또 절반을 와야 되고 또 절반을 와야 되고 그 절반 무한히 남아있지 않느냐. 그 무한히 남아있기 때문에 화살이 나한테 맞을 일은 절대 없다. 그러니까 그냥 기다리고 있으면 된다. 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제논이. 어때? 이 두 가지 또 몇 가지 더 있는데 일단 두 가지만. 그러니까 이 제논의 역설을 당시에는 못 풀었어요. 이게 그 기원전의 제논이라는 사람이 당시에 어떤 피타고라스나 이런 기하학이 막 발전할 때 이것이 가지고 있는 어떤 야 이렇지 않느냐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맞는 것 같은데 해보니까 근데 실제로 아킬레우스가 이기거든요. 쏘면 무조건 맞거든요. 제논이 뭐가 틀렸지? 이거 증명하는데 한 2000년이 넘게 걸려요. 어때요? 설득력 있지 않아요? 이 제논에는. 이게 수학에서 말하는 무한 등비급수예요. 리미트 붙여서. 그러면 수렴을 하거든요. 수렴을 하기 때문에 이런 식의 생각이 그래서 베르그송 책의 이 뒷부분에 이 이야기가 나와요. 즉 사물, 무기물, 죽어있는 것들은 이렇게 시간적 연속 속에서 사유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딱딱딱 마치 시간의 흐름이 없이 정지된 것처럼 착각을 하게 만든다. 이게 이제 어떻게 작용한다? 우리의 지성이 이렇게 작용한다. 지성. 우리의 어떤 뇌의 구조, 논리가 우리의 똑똑함은 이렇게 살아있는 생생한 시간을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단절시켜서 마치 이렇게 쭉 이어진 어떤 시간의 흐름이 무한히 쪼갤 수 있는 시간으로 착각하게 만든다. 뭐가 지성. 그러니까 이런 식의 사고방식은 어디서 나오는 거냐?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뭔가 사물, 무기물 딱 예를 들어서 볼펜이 지금도 볼펜이면 한참 지나도 그냥 볼펜인 것처럼 딱 사물의 고유한 특징을 규정해 주는 거죠. 그래서 아킬레우스는 거북이를 쫓아가고 그죠? 화살은 도착을 하는 걸 우리는 상식으로 알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런 수학적 세계에서는 현실과 다른 모습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거 왜 나타나냐? 그래서 베르그송의 문제의식은 뭐냐면 우리가 사물, 세계, 이놈의 세상을 어떻게 이해한다? 이렇게 사물, 무기물, 죽어있는 것으로 이해한다. 죽어있는 것. 그래서 베르그송을 생철학자라고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생명, 살아있는 것, 시간을 이렇게 보내는 살아있는 존재 요소 그 자체로 사유하는 것과 이렇게 사물을 다루는 어떤 생각, 사고방식, 철학이 달라져야 한다라는 데서 출발해요. 다르다, 근원적으로. 근데 이때까지의 어떤 과학은 수학, 화학, 수학, 화학, 무슨 물리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어떻게 다뤘다? 살아있는 것을, 죽어있는 것을 통해서 이해해요. 그러니까 정확히 본질에 다가가지 못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마치 어떤 세상의 진리를 다 보여주는 것 같지만 이거는 일부분을 보여줄 뿐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어떤 생물학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중요한 어떤 학문의 토대가 되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칸트라든지 우리가 공부했던 헤겔이라든지 뭐 이런 사람, 헤겔 같은 경우에도 그 뭐냐면은 뉴턴이라든지 이런 데 영향을 많이 받아요. 칸트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때까지 다뤘던 칸트나
헤겔이나 심지어는 제가 볼 때는 약간 다르긴 한데 그 하이데거도 사실 이쪽 비슷한 계열이에요. 하이데거 약간 다르긴 한데 그런데 생물학에 기반해서 자신의 어떤 철학을 전개한 사람은 베르그스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더 낫다라는 소리가 아니라 철학적 사고의 기반이 조금 다르다는 뜻이에요. 이 출발이. 그러면 그 다른 출발이 뭔지를 조금 이야기 한번 해볼게요. 그러니까 우리의 지성이나 우리의 어떤 사고방식, 우리의 지성이나 사고방식은 그래서 여기 됐습니다. 그 정자랑 남자가 만나서 배아가 형성되잖아요. 배아가 형성되잖아요. 근데 이 배아가 쭉쭉쭉 자라서 하나의 인간이 되죠. 그죠? 인간. 근데 이 완전히 다른 존재가 어떻게 해서 인간으로 쑥 나타나죠? 이상하잖아요. 근데 이런 걸 과학은, 그러니까 물리나 화학은 절대 설명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떤 설명을 하느냐? 사물, 무기물, 죽어 있는 것의 특징과 생명, 생물, 유기체의 특징이 완전 달라요. 어떤 차이점이 있어요? 사물, 무기물, 죽어 있는 것. 이런 것들은 물리학의 법칙에 지배를 받죠. 물리학의 법칙. 물리학의 법칙이 관성의 법칙이에요. 관성의 법칙은 뭐가 있지? 관성의 법칙은 예를 들면 운동하는 물체는 방해가 없는 한 계속 운동하려고 해요.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이 당구대라고 하면 당구대에 당구공이 있는데 누군가가 이걸 쫙 쳤어.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냥 힘이 닿을 때까지 계속해서 뭐 돌아가겠죠. 이런 식으로. 그죠? 당구공이. 내가 축구공이 있으면 축구공을 뻥 차면 내 찬 힘에 의해서 그 힘, 에너지가 다 소진될 때까지 공이 계속 굴러가겠죠. 그죠? 그게 관성의 법칙. 관성의 법칙은 외부의 힘에 영향을 받아서 어떤 사물이 그 운동의 경향이 지속적으로 가지는 속성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지구는 그러니까 관성의 법칙에 따르면 어떻게 되죠? 우리 지구가 이렇게 있고 지구는 태양이 이렇게 있으면 태양은 중심으로 이렇게 돌죠. 그죠? 근데 지구는 이렇게 공전을 하면서 동시에 자전을 하죠. 자전.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평온하지만 사실은 지구가 자전을 엄청난 속도로 하고 있고 동시에 태양 중심으로 뺑글뺑글 돌고 있어요. 지금. 근데 우리는 그 위에 있기 때문에 우리의 뇌, 우리의 피, 우리의 혈액도 모두 다 같이 도는 거예요. 그죠? 근데 태양은 은하의 중심에 뺑글뺑글 돌고 있어요. 태양.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이 공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사실 여기에는 자전도 있고, 공전도 있고, 어마어마한 복잡한 운동 양상이 결합되어 있죠. 여기에 미치는 힘은 딱 하나만 아니에요. 여러 개의 힘이 동시에 작용을 하고 있어요. 여기에. 여튼 근데 물리학은 최초의 힘만 알면 이게 언제쯤 멈출 것이다를 계산할 수 있죠. 그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미사일을 쏘아가지고 인공위성을 쏘거나 아니면 우주 비행선을 쏴서 화성 탐사선을 보낸다. 그러면은 지구가 어디에 있고 화성이 어디에 있고 대략 지금쯤 보내면 비슷한 시기에 딱 만나겠구나. 이걸 다 계산해서 보내요. 그죠? 그러니까 사물의 세계, 무기물의 세계, 죽어있는 것의 세계는 어디에 영향을 받아요? 물리 법칙에 영향을 받아요. 첫 번째가 관성의 법칙. 두 번째가 뭐예요? 두 번째가 연력학 제2법칙. 엔트로피 법칙이거든요. 그러니까 엔트로피는 그냥 무질서죠. 무질서가 어때? 점점 커지는 방향.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제가
이렇게 수업을 하고 있는데 방구를 붕 꼈어요. 그럼 방구의 가스들이 내 엉덩이에서 쑥 나와서 점점 퍼지겠죠. 그죠? 퍼지면서 누가 꼈어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모든 물질, 모든 에너지는 에너지가 높은 곳에서 에너지가 점점 없어지는 곳, 낮아지는 곳으로 점점 변화돼요. 그러니까 방구라는 가스가 쭉 모여있는 고밀도 에너지가 어떻게 점점 없어지는 무질서가 커지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자연 상태에서 내가 낀 방구가 다시 모여가지고 내 내장으로 들어가는 일이 발생해요, 안 발생해요? 그런 일이 절대 안 발생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이 볼펜을 툭 떨어뜨렸는데 얘가 그냥 지 스스로 올라올 일은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엔트로피의 법칙은 뭐냐면 어떤 에너지가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흘러가요. 뜨거운 물이 차가워지죠. 그죠? 뜨거운 물이 가만히 있는데 더 뜨거워지는 일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사물, 물리, 무기물, 죽어있는 것들은 전부 다 이런 물리학의 법칙에 영향을 받아요. 그죠? 여기에 영향을 안 받는 물질은 아무것도 없어요. 자, 여기에 영향을 안 받는 물질이 있어요. 어떤 걸까요? 생명체. 그러니까 생명체는 자연의 원리랑은 반대인 거야. 아니, 정자와 난자가 만나서 어떻게 갑자기 인간으로 막 이건 물리적 현실에서는 절대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근데 생명체가 어때? 밥을 먹고 음식을 먹으면서 자기를 조직하면서 인간을 만들어가요. 그죠? 그러니까 이 베르그송은 뭘 얘기하냐? 이런 사물들은 이 뉴턴이 말한 연력학 1, 2, 3 법칙에 따라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요거에 예외가 되는 존재가 바로 생명체라. 유기체. 얘네들은 자기 스스로 에너지를 발산시켜서 필요한 물질들을 어떻게 해요? 먹죠. 먹고 그리고 식물 같은 거 빨아들이고 이산화탄소를 흡수해서 그걸 뭘 만들어요? 자신의 신체를 만들어요. 이걸 동화작용. 동화. 이 생물학에서 중요한 개념이죠. 그러니까 무기체는 이화작용밖에 없어요. 흩어지는 작용. 근데 생명체는 동화작용과 이화작용을 통해서 뭘 만들어내요? 자신의 동일성을 만들어내요. 생명체는 희한하게 이화와 동화의 과정을 통해서 자기 동일성을 만들어요. 그래서 생명체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은 항상성을 유지하는 거예요. 항상성. 그러니까 뭐 생식이라든지 뭐 이런 것도 있지만 어찌됐건 자기의 상태를 있는 그대로 일정하게 유지하려는 성향이 있는 거예요. 무엇에 저항해서? 자연의 규칙과 질서에 저항해서. 자연의 규칙과 질서에 저항해서 뭘 만든다? 나를 항상 동일한 것으로 만든다. 이거는 물리 법칙에 저항하는 거죠. 아니 이게 도대체 어떻게 나왔지? 그러니까 세상에 흩어있는 것들이 자기 스스로 절대 모이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근데 베르그송의 볼 때는 생명체는 따라서 이런 원칙으로 이 세계, 죽어있는 것들은 설명할 수 있다. 하지만 생명체를 이런 원칙으로 설명하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 제논의 역설과 같이 말도 안 되는 것이 나타난다. 여기서 이제 베르그송이 도대체 그러면 생명체가 가지고 있는 고유한 점은 뭐냐? 생명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위대한 점은 뭐냐라고 말하면서 지속을. 그러니까 베르그송이 만든 개념 중에서 이제 지속이라는 개념은 이제 제일 중요한 개념 같아요. 이 지속이라는 개념이 베르그송은 의식에 직접 주어진 것에 관한 실험, 그 다음에 창조적 진화, 그 다음에 도덕과 종교의 두 원천, 이 세 가지 책을 통해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떤 특징 이런 것들을 좀 이야기했거든요. 더 나아가서 이런 생명의 특징을 기반으로 한 사회는 어떻게 구성되어야 하는가 라고 하면서 이제 이야기를 진행해 나가거든요. 그래서 이 첫 번째 이 아이디어를 꺼낸 게 베르그송의 고유한 지속이에요. 지속. 영어로 하면 뭐 듀레이션이에요. 듀레이션. 계속 지속적으로 하는 거. 그러니까 생명체는 끊임없이 자기의 어떤 에너지를 지속적으로 어떻게 하죠? 활용하죠. 지속적으로 활용하죠. 그러니까 이게 끊김이 없죠. 지속이 꾸준히 됩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계속 숨을 쉬잖아요. 숨을 쉬고 밥을 먹고 똥을 싸고 이런 지속적으로 뭔가 에너지를 끊임없이 쓴단 말이에요. 지속. 근데 이 사물이나 무기물 이런 것들은 어때요? 지속되어 있지 않고 단절되어 있죠. 단절. 이게 가장 큰 차이다. 외부의 힘이 오기 전, 그러니까 이 지속은 에너지가 지속적으로 공급되고 유지된다라고 이해하셔도 괜찮아요. 그래야지 인간이 작동을 하니까, 생명체가 작동을 하니까. 그러니까 이 지속으로 생명체를 파악해야 되는데 우리는 지속으로 파악을 하지 않고 이렇게 단절된 거, 끊어진 것으로 파악한다라고 본 게 이제 베르그송이거든요. 그러면 생명체는 이런 지속적인 에너지의 사용, 에너지를 통해서 뭘 만들어내냐? 어떤 진화를 만들어낸다. 진화. 근데 이 밑바탕에는 이 지속이 반드시 있어요. 진화, 진보. 그러면은 물리학이나 뭐 사물이나 이런 것들은 우리가 어떻게 이제 파악을 하게 되냐면 모든 식물이든 동물이든 각종 유기체들은 자신이 지속적으로 쓰는 에너지를 쭉 통해서 이게 어떻게 되냐 우연이나 혹은 특별한 계기에 의해서 서로 결합을 하거나 서로 만나면서 뭐 공생관계를 이루거나 하면서 다양한 방향으로 진화를 하는 거예요. 진화. 그러니까 진화라고 하는 건 이 사람은 뭐라고 부르냐면 그러니까 사방으로 에너지가 쭉 뻗어나가는 거예요. 사방으로 에너지가 쭉 뻗어나가는 건데 그 중에서 특정한 계기로 인해서 이렇게 쭉 만들어지는 거지. 그러면은 이쪽 계기로 가면 뭐 인간이 된다. 이쪽 계기로 가면은 뭐 식물이 된다. 뭐 이쪽 계기로 가면 코끼리가 된다. 근데 이게 왜 일어나냐? 이 지속하는 에너지의 흐름이 다양한 진화의 계기를 만들어낸다고. 그러니까 지속하는 에너지의 흐름. 그러니까 사물하고 생명체를 가장 근본에서 차이를 두는 게 이제 지속이라고 보시면 돼요. 에너지를 지속적으로 쓴다. 그러면은 이 지속적으로 쓰는 것들이 만나서 어떻게 돼요? 또 다른 종을 만든다고. 그러면 뭐 새로운 것들이 만나서 새로운 어떤 출발이 된다. 이런 것들이 생명체의 발전 단계라고 봅니다. 근데 이게 누가 잘했고 누가 못했다가 있는 게 아니라 이런 방식으로 생명체는 진화해 오는구나. 그러면은 이 내용을 어떻게 얘기하냐? 과학적으로 얘기해요. 유기물에서, 아주 작은 유기물에서, 세포에서, 그 다음에 어떤 세포가 여러 개 모여있는 또 동물에서, 그 다음에 더 진화된 척추동물에까지 이 과정이 어떻게 흘러갔는지를 이 지속의 개념으로 설명해요. 이 베르그송.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우리 몸에 우리 신체에 해당되지 않는 것들이 있어요. 어떤 게 있을까요? 장에는 대장균이 살잖아요. 그죠? 우리 몸에는 어마어마한 다른 세포들, 다른 어떤 그 균들이 우리 신체에 어마어마하게 함께 살아요. 그게 심지어는요, 어떻게 되냐면, 목에 유전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가지고 있던 대장균체를 아이를 낳을 때 이렇게 가지고 나온대요, 애가.
그러니까 함께 자식 대대손손 우리가 뭐예요? 다른 균을 키우는 거예요. 근데 대장 속에 대장균이 싹 없으면 어떻게 돼요? 그럼 사람이 살지를 못해요. 일정 정도 너무 많으면 설사를 하지만 너무 없어도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 몸은 어떠냐? 우리 인간의 몸은 우리는 야, 내 몸은 내 거야 라고 이야기하지만 자연으로 보면 인간의 몸은 우리의 몸은 뭐랑 비슷하냐? 공생체예요, 공생체. 여러 생명체들이 함께 살아요. 악어와 악어새처럼. 내 몸 안에는 내게 아닌 것이 들어있다니까요. 이런 식으로 진화해 왔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 종들이. 그러면 이 종들이 어떻게 진화를 해왔냐? 어떤 종들은 머무는데 어떤 종들은 새로운 계기를 만들어내느냐? 요거를 이제 베르그송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계단이 이렇게 있잖아요. 계단이. 그래서 단세포 생명체가 이렇게 막 서로 상호작용하면서 살다가 어떤 생명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소화를 해서 먹고 남은 물질이 이 생명체한테 필요해. 그러면 이 생명체한테 필요한 게 이렇게 가요. 그러면서 어때? 순환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게 공생관계잖아요. 이게 특정한 계기로 하나로 완전히 합쳐져 버려요. 그래서 유전자를 공유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우리 몸속의 미토콘드리아 유전자는 아예 별도로 되어 있죠. 이런 식으로 공유한, 그러면서 그 이전과는 다른 생존하는데 개별 개체로서가 아니라 하나의 생명체로서 다세포로 딱 도약을 한다. 요거를 뭐라고 부르냐면 생애 약동이라고 불렀어요. 생애 약동. 엘람 비탈 뭐 이런 개념이 있었는데 생명체가 이렇게 쭉 자기의 에너지를 지속적으로 사용하면서 다른 지속하는 동물하고 딱 만나가지고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는 새로운 종이 딱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완전히 합쳐져 버리면 다세포는. 그래서 이게 점점 진화하면서 이제 그런 계기들을 만들어가는 게 최종적으로 인간까지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베르그송의 철학은 이런 물리학, 화학 이런 거랑은 좀 다르죠. 이런 살아있는 생명체 자체를 다루는 거예요. 그래서 서양 사람들의 어떤 견해랑 서양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어떤 본질주의 이런 거랑 살짝 느낌이 달라가지고 오히려 동양 철학을 공부하는 사람들한테는 좀 더 잘 이해되는 측면이 있어요. 그러면 이 생의 약동이 언제 딱 일어나냐? 언제 일어나? 사실 이 계단이라서 특정한 분기점을 확 뛰고 확 올라가는데 이게 90%만 갔다고 해서 새롭게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이 생명체가 자신의 어떤 지속하는 에너지를 새로운 결합을 통해서 딱 약동으로 통해서 도약을 할 때 이때 뭐가 일어나요? 새로운 진화의 어떤 분기점, 시작점, 출발점이 일어나요.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 공부를 하다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아무리 해도 잘 안 풀리다가 이것저것 좀 막 생각을 하다가 우연한 계기에서 이게 다 연결되는구나 라고 탁 뛸 때가 있죠. 이런 것들이 베르그송적 표현에 따르면 생의 약동이고, 이런 약동이 어디에도 일어난다? 우리의 어떤 생명체 내에 일어나고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제가 한번 이야기했지만 살아있는 생명체가 이렇게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생명체. 예를 들어서 뭐 개라고 합시다. 개보다는 쥐할게요. 쥐는 실험을 많이 하니까. 인간의 어떤 세포의 특징과 가장 유사한 게 쥐예요. 그리고 쥐랑 돼지거든요. 쥐와 돼지를 그래서 연구를 엄청 많이 해요. 근데 쥐의 어떤 특징을 알기 위해서는 살아있는 상태에서 쥐의 어떤 뭔가를 찾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어때요?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 쥐의 특정한 걸 딱 빼가지고 보면 이런데, 그거는 이미 살아있는 생명체 안에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뽑아서 관찰한 거니까 그 뽑아서 관찰한 건 죽어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인간이 아무리 살아있는 쥐를 연구하려고 해도 죽어있는 걸 통해서 쥐를 연구할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근데 그 죽어있는 걸 다 합쳐놓는다고 해서 팔짝팔짝 뛰는 쥐가 되지는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베르그송은 이런 살아있는 그 자체를 어떻게 생각할 거냐라고 하면서 이 사람의 개념이 조금 좀 두루뭉실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두루뭉실하게 느껴요. 왜 두루뭉실하게 느끼냐? 모든 과학이나 철학은 개념을 딱딱딱 잡으면서 이거고 저거야 이렇게 설명을 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생애 약동, 뭐 하자는 거야? 애매하죠. 지속, 어쩌자는 거야? 애매하죠. 근데 살아있는 게 맨날 애매하단 말이야. 우리 몸이라고 신체가 기분이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이렇게 들쭉날쭉하잖아. 이 애매한데 이 애매한 걸 어떻게 딱 떨어지는 개념으로 규정하자는 거죠. 균형할 수 있냐라는 거죠. 잘 안 된다는 거죠. 그럼에도 베르그송은 생의 약동이라는 이 에너지의 어떤 비약 그리고 지속적인 에너지의 어떤 공급 이런 걸 통해서 인간의 생명을 좀 설명을 하려고 했던 사람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한번 읽어보시면 몇 쪽이냐면 여기 3번 한번 읽어볼게요. 3번. 아리스토텔레스 이래 계승되어 대부분의 자연 철학자들에게 해악을 끼친 중대한 오류는 식물적 삶, 동물적 삶, 그리고 이성적 삶 속에서 한 경향의 연속적 발달 단계를 보는 것이다. 그러나 그것들은 하나의 활동성이 분산되는, 그러니까 활동성이라고 하는 게 지속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런 지속적인 에너지가 분산되는 세 방향들이며 그것들은 성장하면서 분리되는 거다. 그러니까 이런 사물의 단계에서 지속을 통해서 생명의 단계로 딱 넘어가게 되면은 식물적인 삶이 있고 동물적인 삶이 있고 이성적인 삶이 있어요. 이런 것들이 그냥 분화된 거지 어떤 게 더 우월하고 어떤 게 더 열등하고 이런 건 없다라는 거예요. 다만 생명체가 지나는 과정에서 생의 약동의 방향이 우연한 계기로 인해서 식물로 갔을 뿐이고 동물로 갔을 뿐이고 인간으로 갔을 뿐이라. 그러니까 뭔가 기독교에서는 신이 이 세상을 다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 것보다는 베르그송은 세상의 모든 에너지 물질들이 서로 상호작용하면서 특정한 계기에 의해서 식물로 변화하고 동물로 변화하고 이런 생의 약동을 그렇게 이제 설명하는 게 베르그송입니다. 오케이. 그러면은 요런 이 베르그송이 가지고 있는 의도는 조금 아시겠죠, 그죠? 생명체랑 사물은 완전히 달라요. 그죠? 완전히 구분되는데 철학이든 자연 철학이든 이때까지 철학이 전부 다 죽어 있는 걸 가지고 살아 있는 생명을 설명하려고 했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인간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생명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철학이 생겼다. 자, 그러면 이제 제목을 잠깐 해요. 이 제목이 뭐예요? 이 베르그송이 쓴 책 제목이 뭐냐면 창조적 진화예요. 오늘 제가 주로 지금 다 이야기하는 건 창조적 진화입니다. 창조적 진화. 이 책입니다. 저는 이 책은 아카넷이라는 옛날 대우 학술총서에서 나온 이 책인데요. 저는 이 책으로 안 받고 옛날에 삼성 세계 사상 전집에 베르그송의 창조적 진화가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었어요. 그때는 영어판과 일본어판을 번역한 책 같아요. 보면 어떤 책이냐면 세로줄 책이었어요. 세로줄. 옛날에는 세로줄로 책이 나왔잖아요. 우리나라에 이 책이 나오기 전까지 우리나라의 번역본은 그게 유일했어요. 제 대학에 가서 이 베르그송을 공부하고 싶은데 책을 아무리 찾아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 도서관에 갔더니 영어판 있고 불어판 있고 이 세계 사상 전집에 있는 책이 세로줄로 하나 있더라고요. 그 글도 전부 다 한자말로 되어 있는 세로줄 있잖아요. 저는 처음에 그걸로 읽었어요. 그걸로 이렇게 카피해가지고 쭉 읽었어요. 근데 읽을 때마다 그리고 그때 그 책도 번역이 괜찮았어요. 그래서
그렇게 읽고 요건 한참 뒤에 한 10년인가 15년 뒤에 제가 처음 그 베르그송 읽을 때가 20대 후반이니까 한참 뒤에 이렇게 나왔는데 이제 그 전에는 뭐 칸트나 이런 거 공부하다가 베르그송을 공부하니까 접근 방법이 완전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관점이 다른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야 이렇게 접근해도 하나의 어떤 논리, 철학을 구성할 수 있구나. 그런 점에서 저한테는 조금 많은 어떤 감동을 준 책 중에 하나고, 그리고 요즘에 뭐 통합 교과적으로 조금 르네상스적인 아이들을 키워야 된다라고 하잖아요. 근데 실제로 보면은 그런 류의 책이 의외로 없어요. 근데 이제 베르그송은 딱 그런 통섭적 사고를 한 사람. 통섭적 사고. 그래서 기본 베이스는 과학이지만 과학으로서 아무리 설명을 하려고 해도 살아있는 생명은 과학으로 설명이 잘 안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는 어떤 형이상학이나 관념이나 이론을 가지고 올 수밖에 없는데 그걸 가지고 오면서 이제 인문학, 철학과 결합해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이제 창조적 진화라고 할 때 그러면 이 지속적인 에너지의 공급과 생의 약동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된다고요? 그냥 진화가 아니에요. 창조적으로 진화. 자, 창조적 진화를 하거든요. 이게 뭔가를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창조적으로 진화합니다. 그러면 사물, 무기물, 죽어있는 것들은 어때요? 자, 아까 당구부장 이야기했잖아요. 볼링공을 얘기하면 볼링공을 내가 쭉 던지는 힘이나 뭐 아니면 회전이나 이런 걸 통해서 가는 길이 딱 정해져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볼링공이 가는 길은 우리가 계산을 해서 예측이 일정 정도 가능하잖아요. 그죠? 그죠? 왜냐하면 내가 힘을 줬고 볼링공이 자체에 의지가 있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이렇게 사물이나 무기물이나 죽어있는 것은 어떤 책에 보면 기계론적 과정을 통해서 설명이 가능해요. 뭐냐면은 인간을 하나의 부품으로 딱딱딱 조립하면 인간은 어떻게 작동하는 거야. 이게 기계론이에요. 그죠? 요거는 원인에 의해서 미래를 예측하는 거죠. 기계론. 즉 과거를 통해서 과거에 이런 일이 있었으니까 미래는 이렇게 됩니다. 기계론. 그죠? 모든 과학은 기계론적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수학에서 함수를 배우잖아요. x에 어떤 값을 넣었을 때 y가 어떤 값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함수하면은 뭐 x의 y 값이 fx라는 어떤 함수를 딱 들고 나오면 이렇게 나올 거야. 이렇게 표현되잖아요. 그래서 보통 뭐 fx는 y 이렇게 표시되잖아요. i 공부할 때 그죠? 이게 뭐냐면 x에 어떤 값을 넣었을 때 이 함수라는 공식만 알면 y 값을 예측할 수 있어요. 기계로는 딱 마찬가지예요. 이 부분만 넣으면 이렇게 딱 답이 나올 거예요. 예를 들어 학부모님들이 학생들 공부시킬 때 어떻게 해요? 야, 1학년 때는 뭘 끝내고 2학년 때는 뭘 끝내고 3학년 때는 뭘 끝내면 너는 대학 어디를 딱 갈 수 있어. 그게 딱 이런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 근데 아이는 살아있는 생명체잖아. 절대 계획대로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기계론이라고 하는 건 사물, 무기물, 죽어있는 것은 기계론으로 작동이 돼요. 그 다음에 목적론이라고 하는 건 특정한 목적을 향해서 가는 거야. 인류의 발전이. 그러니까 기계론과 목적론은 여기에서 출발됩니다. 여기서. 그러니까 요거는 겉으로는 기계론과 목적론은 뭔가 인간의 위대한 발견을 통해서 진보한 것 같지만 이건 다 정해져 있다라는 거예요. 초기 조건의 특정한 값을 알면 미래를 예측할 수 있어. 이런 거죠. 하늘에 네가 별을 딱 봐봐. 별이 30년 뒤에 어디 있을지 너 알 수 있잖아. 그건 뭐예요? 기계론과 목적론. 그죠? 근데 인간의 생물의 진화는 그렇게 일어나지 않는다. 기계론과 목적론. 어떻게 일어난다고요? 창조적으로 일어나. 기계론과 목적론은 어때요? 기계론과 목적론은 이미 다 정해져 있는 거예요. 이미 다 정해져 있어서 예측이 가능해요. 예측이 가능한 거예요. 근데 베르그송이 볼 때는
아니 인간이 이렇게 어떻게 변해갈지 진화해 나갈지는 예측이 불가능해요. 그게 베르그송이 말하는 창조적 진화. 아이들이 어떻게 커갈지는 몰라요. 이 예측이 불가능해요. 그래서 베르그송은 이런 생물, 생명체가 단순히 매 순간에 혹은 인간의 의식도 이렇게 창조적으로 진화한다고 봐요. 인간의 의식도. 그래서 베르그송이 처음 쓴 게 시간과 자유라는 책이에요. 시간과 자유. 이게 아까 말한 의식에 직접 주어진 것에 관한 실론의 원래 제목이 요거예요. 시간과 자유. 이 책의 핵심 내용이 뭐냐면 의식이에요. 의식. 의식이 어떻게 어떤 자유로운 것으로 진화해 가는가에 대한 내용이에요. 여기서 지속의 개념이 처음 나와요. 요 책 다음으로 나오는 게 창조적 진화예요. 창조적 진화. 그러면 이 생명체가 어떻게 진화해서 이렇게 다양한 모습을 땄나요? 요게 1권이고 요게 2권이에요. 2권. 요 얘기는 좀 뒤에 하려고 했는데 3권이 뭐냐면 도덕과 종교의 두 원천이에요. 도덕과 종교의 두 원천. 도덕과 종교 요건 뭐예요? 이제 드디어 인간 사회로 옵니다. 인간 사회는 그러면 어떻게 창조적으로 변화해 나갈 것이다를 여기에서 이제 이야기합니다. 도덕과 종교는 뭐예요? 인간이 사회 속에서 살아가는 윤리, 규칙, 규범, 그죠? 이런 어떤 전체적인 흐름을 이전에 하이데거도 마찬가지고 칸트도 마찬가지고 헤겔도 마찬가지고 어디로 사고했다? 이걸로 사고했다는 거예요. 이걸로. 그나마 하이데거는 딱 중간쯤에 있어요. 중간쯤에 있는데 칸트와 헤겔은 거의 다 이걸로 사고해요. 실제로 그 칸트의 공간 시간의 개념은 그냥 공간 개념에 불과할 뿐이에요. 그래서 요렇게 사고를 했는데 야 이걸로는 인간을 다 설명 못해. 제가 살아있는 것으로 설명해. 그러니까 학문 분야를 보세요. 물리과학과 생물, 의학은 다른 분야예요. 좀 다르죠, 그죠? 그러니까 의사들이 어떤 걸 넣었을 때 생명 몸에서 어떻게 반응한다라고는 알지만 살아있는 생명 전체를 아직까지 의사들이 구성을 해내지를 못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생명이 도대체 뭔지는 아직까지 몰라요. 그래서 베르그송은 이걸 어떤 지속, 생애 약동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설명을 하는 거죠. 그럼 베르그송의 대략 어떤 문제의식 이건 좀 감이 오시나요? 네. 그러니까 앞에서 이야기했던 사람들하고 좀 다르죠. 그러니까 각자 공유한 어떤 지점들이 있어요. 저는 이제 베르그송 참 재밌게 읽은 편이고 지금도 사실 좋아하는 철학자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오늘날에 필요한 철학자가 이런 사람이 아닐까 싶어요. 개인적으로 하이데거는 필요하긴 한데 사람이 그걸 적용하기가 어렵고 실천하기 어렵고 그래요. 근데 이제 베르그송은 오늘날 학생들이 조금 폭넓게 생각하는 어떤 틀을 가져다 주지 않을까 그런 점에서 베르그송을 저는 좋아하는 편입니다. 그럼 잠깐 쉬었다가 또 이어서 할게요. 그럼 베르그송 이 사람이 뭘 고민했는지 조금 감이 오세요? 네. 네. 설명 잘해주셔가지고 전체적인 그 컨셉은 잘 있어요. 아, 컨셉. 그러니까 그 철학책이나 이런 거 공부할 때요. 네. 컨셉을 좀 잡고 읽으시는 게 훨씬 좋아요. 근데 그걸 안 잡고 읽으면 힘들어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읽을 만한 책 좀 추천해 달라고 하셔서 이게 이 시대의 절대사상이라는 시리즈 책인데 여기에서 나온 철학자들에 대한 간략한 설명 같은 게 있어요. 이 시대의 절대사상. 요 책이 좀 괜찮아요. 저도 다 본 건 아닌데 나온 지는 꽤 됐어요. 전에 했던 뭐 하이데거 책도 이 책이 있고 헤겔도 이 책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시리즈예요? 네네 시리즈로 나와 있는데 이 책이 이렇게 잘 읽히도록 쓰여져 있어요. 요 시리즈 책이 이 시대의 절대 사상 요 계열 한번 보시고 그리고 입문서로는
이게 책마다 입문서가 어떤 게 좋냐 나쁘냐는 워낙 버전이 다양해가지고 그거는 개별로 짚어줘야지 어떤 특정한 뭐 출판사의 책을 봐라 요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은 일단 어떤 책을 읽다 보면 이런 거 있잖아요. 아, 누가 어떤 이야기했는데 그게 중요한 거라고 하더라. 근데 그게 뭐 예를 들어 하이데거다. 그러면은 하이데거와 관련된 소개나 어떤 배경이나 인문과 관련된 책을 아무거나 이제 서점이나 아니면 도서관 가서 그냥 입문자가 읽는 책을 하나를 읽으시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이 쓴 어떤 철학 혹은 그 사람이 직접 쓴 거를 바로 읽어보는 게 저는 제일 좋아요. 근데 그게 조금 하이데거는 그게 좀 어려운데 대부분의 철학자는 그게 제일 빨라요. 다른 설명한 책 여러 개 읽는 것보다 그냥 저자가 직접 쓴 책 있죠. 그걸 보는 게 훨씬 더 잘 이해가 돼요. 근데 오히려 2차 서적을 읽다가 오히려 더 힘들어요. 그래서 저는 책을 읽을 때 뭐 베르그송이다 하면 베르그송을 그냥 읽어요. 근데 베르그송을 설명한 다른 책을 읽으면 그 사람의 눈으로 본 베르그송이기 때문에 잘 안 보여요. 오히려. 그리고 쓸데없는 걸 너무나 많이 설명해놔. 그래서 오히려 잘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은 그냥 개론서 같은 거 하나 읽고 바로 원래 저자가 쓴 책으로 들어가자. 그게 좀 더 효과적이다. 그리고 전체적인 어떤 컨셉을 조금, 근데 이제 수업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도움이 되는 건 뭐냐면 전체적인 컨셉을 사실 이렇게 조금 쉽게 설명해 주는 강의가 거의 없어요. 한 인터넷 들어가도 인터넷에서 뭔가 강의를 들어가서 유튜브 들어가서 봐도 그래서 이 사람이 뭘 고민하는 거야. 막상 내용이 나열되어 있지 그 사람의 어떤 문제의식, 고민 이런 게 잘 안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의식이나 고민들을 항상 이렇게 발견한다라는 생각으로 책을 읽으시면 책 읽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아니 누군가 이런 책을 썼는데 아무 생각 없이 썼을 리는 없잖아요. 얘는 도대체 뭘 말하려고 싶었을까. 그래서 그걸 자꾸 찾으셔야 그 책이 들어오는데 그냥 이거 공부해야 돼 유명하니까 이렇게 하면 하나도 안 들어와요 머릿속에. 그래서 베르그송이 고민한 거는 당시에 과학이 어마어마하게 발달을 하고 어떤 물리학, 천문학 이런 것들이 어마어마하게 발달한 시대에 그걸로는 살아있는 생명체를 설명할 수 없거든. 살아있는 생명체는 고유한 특징이 있어. 그걸 이제 말을 하고 싶었고 그러한 살아있는 생명체는 어떤 특징을 가지냐? 이런 창조적 특징을 가진다는 거예요. 창조적 특징.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는 어때요? 이 창조성을 억압하죠. 창조성을 억압하잖아요. 야, 너는 왜 그렇게 생각해? 닥치고 공부해.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속이라고 하는 건 에너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에너지. 이 에너지가 이쪽으로도 흘렀다가 저쪽으로도 흘렀다가 이쪽으로도 흐르잖아요. 사람이라고 하는 게. 왜냐하면 내 심리라고 하는 건 막 요동을 치니까. 근데 요거 억누르고 요거 억누르고 요거 억누르는 다음에 사회가 원하는 방향으로만 분출하게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창조가 아니라 뭐에 가까워요? 지금 공부시키는 요거랑 가깝죠. 기계론과 목적론에 가깝죠. 그러니까 공부가 재미없죠. 딱 정해진 거를 그냥 똑같이 가야 되는 어떤 루트를 타니까. 그러니까 기계론과 목적론에 가깝기 때문에 학생들이 공부를 좋아할래야 좋아할 수 없고 막상 공부를 진짜 좋아하는 친구들은 그래도 똑같이 공부하는 것 같지만 보면은 자기가 뭔가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끊임없이 고민을 하는 거죠. 그게 다 있죠. 괜찮나요? 어떤 거요? 이 책이요. 다른 거는 모르는데 네. 이거는 굉장히 읽고 싶은 생각이 많아요. 이 책은 읽어도 괜찮아요. 다만 과학적 내용이 좀 있거든요. 그것만 찾아보시면 돼요. 그래서 고3, 고2, 고3 이과생들은 읽을 수 있을 겁니다. 아마. 네. 과학적 내용이 조금 들어있는데 그것만 조금 가면서 읽으면 돼요. 그래서 베르그송의 문장 몇 개 읽어볼까요, 그럼? 문장 중에서 어떤 거 읽어볼까? 첫 번째 거 한번 읽어볼게요. 첫 번째 거 1번. 네. 변화는 연속적인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변화라고 하는 것은 어떤
에너지의 흐름 속에서 에너지가 커졌다 작아졌다 하는 거는 딱딱딱 절단된 흐름에 있는 게 아니라 쭉 이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각각의 심리적 상태의 부단한 변화에 눈을 감고 있기 때문에 요겁니다. 요거 질문 모음에 제일 한쪽만 넘기시면 돼요. 그러니까 변화, 시간이라고 하는 거, 에너지라고 하는 거는 연속적인 거예요. 연속적인 건데 우리는 어떻게 이걸 그러나 우리는 각각의 심리적 상태의 부단한 변화에 눈을 감고 있기 때문에 너무 많이 변화하면 어때요? 그걸 일일이 다 언어로 표현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눈을 감고 있는 거예요. 실질적인 어떤 변화되는 모습에. 변화가 너무 현저해서 우리의 주위에 고정될 때 우리는 마치 새로운 상태가 이전의 상태에 병렬된 것처럼 말할 수밖에 없게 된다. 그러니까 이렇게 쭉 사실은 연결되어 있는데 인간이라고 하는 이 지속이라고 하는 마음의 상태, 심리적 상태, 에너지의 상태는 이렇게 쭉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쭉 연결되어 있는 걸 연결해서 생각을 못 해요. 그래서 이 지점에서 이 지점으로 기분이 좋아졌다, 나빠졌어. 이렇게 표현하지 이 연결되어 있는 디테일한 내용을 우리가 말로 표현할 수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흐름들을 어떻게 우리는 이렇게 단절로 이해한다고, 단절. 병렬적인 어떤 것을. 여기에서 이렇게 갔어. 근데 실제로는 어때요? 그 흐름들이 있죠. 에너지의 흐름들. 그 흐름들이 어디로 가요? 프로이드 말에 따르면 무의식으로 가죠. 무의식으로. 그래서 베르그송은 이런 창조적 진화의 과정에서 우리 인간은 그러면은 어떤 단계를 거쳐서 변화해 왔나. 그래서 이런 진화 과정에서 인간은 뭘 개발했어요? 의식을 개발했죠. 의식을 개발했고, 이런 진화, 발전의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의식에 대비되는 게 무의식이잖아요. 그러면 이 의식에 대응되는 게 뭐냐면 지성이에요, 지성. 이런 무의식에 대응되는 게 본능이에요, 본능. 그러니까 지성과 어떤 본능. 자, 본능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 이 지속하는 흐름을 그 자체로 이해해요. 그냥 뭔가 분위기나 느낌이나 이런 상황이 싹 바뀌면 우리는 본능적으로 딱 캐치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는 언어로 딱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에너지를 그 자체로 받아들이고 이해하는데 이걸 말로 표현이 잘 안 돼요, 이거는. 본능이나 무의식, 즉 인간이라는 종은 이런 창조적 진화의 단계를 거치면서 생명체가 가지고 있는 어떤 특징으로서의 어떤 도약을 하는 과정에서 사물이 가지고 있는 것과 인간의 의식이 가지고 있는 것이 딱 결합함으로써 이런 본능과 지성, 의식 이런 것들을 개발했다라고 이제 베르그송은 설명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거 표현한 문장이 어디에 있냐면은 여기입니다. 여기 3번. 3번의 두 번째 단락 한번 볼게요. 본능은 바로 생명의 형식 자체를 본떠 만들어졌다. 지성은 모든 사물을 기계적으로 다루는 반면 본능은 유기적으로 작업한다고 말할 수 있다. 그래서 지성은요, 기계적으로 다뤄요. 기계적으로. 그래야지 개념을 딱딱 만들어서 이건 잘된 것, 이건 잘못된 것. 알겠죠? 근데 본능은 유기적으로, 그냥 흐름으로 지속된 에너지를 있는 그대로 반영해서 판단하고 반응할 수 있어요. 그래서 본능의 성격과 지성의 성격이 다르죠. 본능 속에 잠자는 의식이 깨어난다면 본능이 행동으로 외화되는 대신 인식으로 내면화된다면 우리가 본능에게 물을 수 있다면 그리고 그것이 대답할 수 있다면 본능은 우리에게 생명의 가장 내밀한 비밀들을 건네줄지도 모른다. 그러니까 오히려 생명의 비밀은 본능에 있지 지성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능, 지성.
지성은 뭐랑 가깝냐면 요거랑 가까워요. 요거랑. 기계론 목적론. 본능은 뭐랑 가까워요? 요거랑 가까워요. 그죠? 근데 우리는 자기의 어떤 본능, 본성을 잘 모르죠. 그죠? 그 불교 얘기 중에 불교의 견성이라고 있잖아요. 견성. 자기의 어떤 본질을 깨닫는 걸 견성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베르그성은 어떤 점에서 보면 이런 본능적인 것에 인간이 왜 그런지를 잘 관찰하면 야, 네가 살아가는 어떤 방식 혹은 너의 특징 이런 것들을 오히려 잘 깨닫지 않을까? 본능은 근본적으로 무의식 속에 잠재되어 있고 지성은 의식적으로 나타나거든요. 근데 의식은 항상 사물을 딱딱 어떻게 분절해서 이해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분절과 분절 이 사이는 뭐 본능이 파악하는 거예요. 왠지 싫어. 이거 말로 설명이 안 되잖아요. 그죠? 왠지 싫은 사람 있잖아요. 살다 보면은. 근데 뭔가 짓불도 없는데 쟤는 괜찮은 것 같아 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요 차이. 자, 지성은 여기에 해당돼. 지성은 요 딱 분절된 거 있죠. 요걸 딱 파악해가지고 야, 이건 이거고 저건 저거야 하는 건 지성에 해당되는 거고 요 사이에 이 과정들 있죠. 요거는 본성에 내재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전체적인 에너지의 흐름에서 딱딱딱 절단된 마디들은 지성에 해당된다면 이 에너지의 전체 흐름은 본성에 해당돼요. 그러니까 근데 우리는 이때까지 뭐만 중요시 여겼어요? 요것만 중요시 여겼잖아. 지성만. 그죠? 지성, 지적인 것. 그리고 요거를 어때? 무시했잖아.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자기 자신을 잘 모르고 인간의 특징도 잘 모르고 그 인간이 의외로 자기의 특징이나 성질을 잘 몰라요. 그래서 이제 베르그송은 이 지성과 본능이 각각 상호작용을 하면서 발전해 나가고 이것이 새로운 어떤 진화의 원동력, 인간의 원동력이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평상시에 공부했던 다른 서양 철학하고는 좀 다르죠. 그죠? 그래서 그 다음 단락 한번 볼게요. 본능은 공감이다. 만약 이 공감이 자신의 대상을 확장할 수 있고 또한 자기 자신에 대해 반성할 수 있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생명적 작용들의 열쇠를 줄지도 모른다. 자, 본능은 공감이다라고 말할 때 이 공감은 뭘 말하는 것 같아요? 이 공감은 그냥 불쌍해 어떻게 이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본능은 공감이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직접적으로 경험하고 체험해서 뭔가 논리적으로 이해는 안 되지만 이해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 우리가 말로서 하나하나 일일이 딱 설명하지 않지만은 쟤는 나쁜 사람이라고 어때요? 우리가 공감을 하잖아요. 그거예요, 그거. 그 사람과 똑같은 감정을 여기는 게 아니라 사물이 가지고 있는 특징을 내가 이해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말로 설명을 할 수는 없어. 그러니까 베르그송이 말하는 본능은 공감이다라고 말할 때 이거는 뭐냐면은 사물이 가지고 있는 어떤 에너지의 특징이나 아니면 이런 것들을 이해하는 걸 뜻하는데 이걸 언어적으로 표현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본능적으로 좋다 나쁘다를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 책이 아주 아름다운 책이라고 해요. 그럼 우리는 이걸 딱 보는 순간 우와 예쁘다라는 걸 알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언어적으로 어떻게 예쁜지는 잘 모르는데 예쁜 것 같아 라고 이 대상에 대해서 내가 공감하는 거죠. 공감. 그죠? 이게 본능적으로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다른 사람과 사람의 공감도 들어가는데 여기에는 사람과 사람의 공감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사물들하고 소통하는 방식인 거야. 이게 본능이. 어떤 뜻인지 알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길을 가다가 어떤 맛있는 냄새가 났어요. 맛있는 냄새가 난다라고 나는 머릿속에서 지성적으로 생각은 못하지만 그거에 본능적으로 뭔가 맛있는 냄새가 있는 데를 말로 안 하더라도 그냥 느낌이 팍 오잖아요.
그거 말하는 거예요. 그거. 예를 들어서 아이가 수업을 마치고 집에 왔는데 오늘 엄마가 뭐 했구나. 이거 맛있겠다.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이때의 공감. 그러니까 이런 감각을 통해서 사물이 가지고 있는 어떤 특징을 내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게 공감이라는 뜻이에요. 아시겠죠? 무슨 말인지. 그래서 왜 이렇게 공감을 할까? 본능이 그렇게 이렇게 진화를 해온 거죠. 창조적으로. 지성과 본능은 타성적 물질과 생명이라는 상반된 두 방향을 향해 돌아서 있다. 지성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물질의 특징이에요. 지성이라고. 우리의 지적 능력은 물질의 특징을 이해하는 능력이에요. 본능은 생명이라는 상반된. 자, 아까 얘기했죠. 물질과 생명은 반대되는 거라고. 여기 요거. 생명은 연력학 이법칙을 벗어나는 거고. 그러니까 생명이라고 하는 건 에너지를 써가지고 새로운 걸 막 만들잖아요. 자연상에서 그런 거 없잖아요. 그러니까 물질과 생명의 특징이 지성과 본능에서 대변된다고 보는 거예요. 이게 인간에게 합쳐져 있는 거지. 이 두 개가 합쳐져서 진화되었다고 보는 거예요. 베르그송은. 지성은 자신의 작품인 과학을 매개로 우리에게 점점 더 완벽하게 물리적 작용들의 비밀을 건네줄 수 있을 것이다. 요거는 물리적 비밀. 요건 이제 사물의 어떤 본능이죠. 사물의 어떤 특징이죠. 그죠? 생명에 대해 그것은 타성의 용어로 번역한 것만을 가져다 주며 게다가 그 이상을 주장하지도 않는다. 지성은 대상의 주변을 돌면서 그 안에 들어가는 대신에 대상을 자기에게로 끌어들여 그것에 관해 밖으로부터 가능한 한 많은 수의 외관을 취한다. 그러니까 지성이라고 하는 건 겉으로 드러나 있는 것을 딱 취하면서 뭐라고 개념 규정을 하는 거죠. 이건 책이고 하얀색이고 뭐 이런 식으로 규정을 하는 거죠. 예를 들어 요거는 컵이고 꽃그림이 그려져 있고 안에 커피가 담겨 있어. 대상에 많은 걸 취하는 걸 뭐야? 지성의 역할이에요. 그죠? 그러나 직관이 나왔어요. 직관. 요게 다른 개념이에요. 이 다른 철학자들이 이런 개념을 별로 중요시 여기지 않는데 이 베르그송은 직관을 중요시 여깁니다. 직관은 우리를 생명의 내부로 인도해 준다. 직관은 무사심하게 아무런 관심은 없지만 자기 자신을 의식하고 대상에 대해 반성할 수 있으며 그것을 무한히 확장할 수 있게 된 본능이다. 자, 그래서 베르그송의 철학은 지성과 직관이 조금 대비되어 있어요. 지성과 직관. 그래서 지성이라고 하는 건 세상을 개념적으로 이해하는 거예요. 뭘 설명하는 거죠. 이 본능 무의식으로 나온 인간은 뭘 해요? 직관을 가지고 있어요. 직관. 그런 거 있잖아요. 뭔가를 좀 하다 보면 직관적으로 딱 아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에게는 그 직관이라고 하는 것이 본능적으로 주어져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직관과 본능 중에 어떤 게 더 중요해요? 직관과 지성 중에서. 직관이 없으면 아무리 지성이 있다고 한들 세상을 살지를 못해. 지식의 나열이잖아요. 지식의 나열. 그거 어디 가면 다 있어요. 인터넷 들어가면 다 있어요. 근데 제가 보세요. 지금 베르그송이 한 얘기들을 설명을 했잖아요. 어머님들이 쭉 읽으면서 이런 내용이구나 할 수도 있어. 근데 어때요? 요거에 이게 이런 의도고 이런 의도로 했습니다라고 설명을 해서 이 글의 어떤 의도를 딱 파악해야 이해가 되잖아요. 그 의도를 파악하는 게 그게 직관이에요. 전체적인 맥락을 쭉 정보를 관통하는 거. 이 정보를 관통하는 이 능력 어디서 온다? 베르그송은 본능에서 온다고 봐요. 본능에서 온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봐봐요. 전에 있는 철학자들하고 다르죠. 베르그송이 약간 심리학 네네. 그런 거에 약간 좀 많이 기초가 있는 것 같은 느낌. 네네, 영향을 받았어요. 당시에
그래서 프로이드랑 약간 비슷한 시기에 살았어요. 근데 베르그송은 프랑스 사람이고 프로이드는 저기 독일 사람이고, 실제로 베르그송 연구가 여기 책 내용의 많은 연구 중에는 실제로 이렇게 정신 환자들을 치료하면서 그 자신의 어떤 이론을 세운 그런 측면도 있고, 실제로 책을 읽어보시면 이렇게 심리학에 관련된 인용된 자료가 상당히 많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어떤 직관, 이게 이제 우리의 머릿속에서 작동되는 어떤 방식을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에너지의 흐름 자체가 있어야 이게 딱딱딱 이렇게 매듭이 지어지는데, 요걸 이제 하이데거식으로 표현하면 어떻게 되면, 이 매듭이 뭐예요? 이 매듭 딱 이렇게 개념. 이게 하이데거식으로 말하면 결단이에요, 결단. 결단을 딱 내려고 나는 이렇게 살 거야 라고 하면서 어때요? 그 시간을 누리는 거죠. 그죠? 근데 이제 베르그송은 반대로, 하이데거는 이 결단을 중요시 여긴다면은 베르그송은 요거 자체를 더 중요시 여기는 점에서 좀 달라요. 좀 다르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직관을 가지고 자신의 세계에서 어떤 대상에 대한 어떤 판단, 요거는 이제 지성과 끊임없이 상호작용을 하기 때문에 지성의 누적이 어느 순간 이 에너지의 흐름을 딱 파악하게 하고, 반대로 본능적인 에너지가 우리의 어떤 지적 능력, 지성을 강화하기도 하죠. 그러니까 이 두 가지는 어때요? 서로 상호작용하죠. 이건 상호작용하죠. 인간은 이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는 존재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베르그송이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 뭘 얘기하냐? 그러면은 내가 공부를 할 때 학생들은 뭔가 주어진 것을 배우는 게 아니라, 야, 이 사람이 어떤 의도로 어떻게 했는지 그 에너지의 흐름, 직관을 통해서 이 의도를 파악한다거나 목적을 파악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그냥, 아, 이런 내용이 있으니까 머리에 넣어야 돼. 그건 뭐예요? 요 밑에 거 공부해. 밑에 거 공부. 그러니까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요 에너지의 흐름들을 읽어야 돼. 공부를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워낙 학생들이 바쁘다 보니까 딱 다이제스트 된 내용들을 쭉 그냥 머릿속에 암기하는 공부를 하잖아요. 근데 이제 베르그송은 그런 공부가 아니라 이런 딱딱딱 내용들이 이렇게 있으면, 개념들이 이렇게 있으면 개념과 개념들이 어떤 지속적인 에너지의 흐름을 통해서 왔는데, 이 에너지의 흐름을 아이들이 느껴야 돼. 그래야지 공부에 있어서 뭐가 생겨요? 어떤 직관이 생기고 일관성이 생기고 뭔가 재미가 생기거든요. 그래야지 뭐가 나와요? 여기서 이렇게 딱 칠 때, 야, 어떤 창조적 에너지가 발현돼서 이렇게 갔구나. 그걸 느껴야지 이제 공부가 되는데, 이 위에 것만 딱 공부를 하다 보니까 하나같이 재미가 없죠. 어렵고. 왜냐면 이 중간에 어떤 에너지의 흐름들을 보거나 혹은 직관할 수 있는 눈이 없는 거야. 근데 그래서 어려서부터 이런 공부를 할 때 하나의 개념을 배우면 이 개념이 어디서 튀어나왔는지, 어떤 의미가 있는지, 현실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 이런 것들을 조금 느리더라도 천천히 가는 게 좋고요. 고등학교 때 올라가면은 요거는 그 습관을 들여놓잖아요. 그럼 고등학교 올라가면은 이 개념을 공부하면서 자연스럽게 이게 연결돼요. 그래서 수학 같은 것도 풀어보면 수학적 직관이라는 게 생기잖아요. 처음에 학생들한테 중학교 올라와가지고 인수분해 하라 그러면 못 하잖아요. 이렇게 어려운 걸 왜 해? 근데 학생들이 조금만 커서 고등학교만 돼도 인수분해는 그냥 눈 감고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어떤 수학적 직관이 생기면은 조금 다른 낯선 정보들이 나오더라도 그 사이에 흘러가는 에너지들을 찾아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베르그송은 그런 점에서 보면 우리의 의식의 어떤 발달도 그냥 팍 발달하는 게 아니라 막 머릿속에 전쟁을 치르다가 한 단계 빡 둬야 간다. 한 단계 빡 둬야 간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는 거죠. 그런 점에서 이제
재미난 철학자고 조금 우리가 알고 있던 서양 철학자들과는 그 결이 조금 다르다. 이왕 읽는 거 오늘은 그것 좀 더 읽어봅시다. 25쪽 잠깐 펴볼게요. 제일 밑에 한번 볼게요. 요 내용도 창조적 진화 안에 들어있는 내용입니다. 철학자들은 무의 관념을 거의 다루지 않았다. 25쪽입니다. 25쪽. 25쪽 제일 밑부분입니다. 철학자들은 무의 관념을 거의 다루지 않았다. 무를 다룬 게 누구예요? 도가철학이죠. 도가철학. 노장철학이죠. 그러니까 베르그송도 이 무에 대한 언급을 해요. 그러나 그것은 종종 철학적 사유에 숨겨진 탄력이자 보이지 않는 동력이다. 탄력인 것 같아요. 탄력이 아니라. 예, 오타네요. 그죠? 탄력이자 보이지 않는 동력이다. 무의 관념은 반성이 최초로 깨어나자마자 걱정스러운 문제들, 고정시킬 수 있는 현기증 나는 물음들을 의식의 시선 바로 아래 밀어넣는다. 무라고 하면은 모르는 거니까, 우리 눈에 인지가 안 되는 거니까 그걸 어떻게 해요? 다 배제시켜 버리죠. 그죠? 이때까지 철학은 이런 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했어요? 야, 인간이 모르는 거니까 다 배제시켜 버려. 자, 하이데거식 표현으로 하면은 이 무가 존재예요. 여기서 베르그송이 말하는 무가 존재랑 비슷한 거야. 그러니까 이때까지의 철학은 나타나는 뭐 존재자만 가지고 탐구하지 않았냐. 그래서 하이데거는 존재자가 어떻게 존재하느냐, 요거를 문제 삼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하이데거의 철학의 존재와 여기서 무가 거의 비슷한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존재는 나에게 무의 정복으로 나타난다. 여기서 말하는 존재는 하이데거랑 다 존재자에 가깝죠. 있는 거, 있음입니다. 있음. 나는 거기에는 아무것도 없을지 모르고 심지어는 아무것도 없어야만 할 것이라고 말한다. 그래서 나는 무언가 있다는 사실에 놀란다. 나는 실제가 마치 카페트 위에 펼쳐 있듯이 무 위에 펼쳐져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무에 어마어마한 큰 에너지가 있는데 그 위에서 진화를 통해, 창조적 진화를 통해서 뭔가 딱 생겨난 거예요. 실제가. 나는 실제가 마치 카페트 위에 펼쳐져 있듯이 무 위에 펼쳐져 있다고 생각한다. 근데 우리는 마치 카페트가 없는 거라고 생각한다는 뜻이에요. 무가 먼저 있고 존재가 그 위에 덧붙여져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해주는 게 무죠, 무. 그렇지 않고 만일 무언가 항상 존재하고 있었다면 무는 언제나 그 존재에게 기체나 용기의 구실을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영원히 존재에 앞서 있어야 한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뭐 노자에서 나오는 이야기 중에 부동의 동자 있잖아요. 바퀴가 이렇게 뱅글뱅글 돌아가잖아요. 바퀴가 돌아가려면 뭐가 있어요? 중심축이 있어야 되죠. 그죠? 이 중심축에는 뭐로 돼 있어요? 파이프로 돼 있잖아요. 여기는 텅 비어 있어요. 텅 비어 있는데 어떻게 바퀴가 돌아가냐? 여기에 어때요? 살을 연결해서 돌아가게 만들잖아요. 이 텅 비어 있는 바퀴의 중심축은 있는 거야, 없는 거예요? 텅 비어 있지만 바퀴가 돌게 만들잖아요. 이게 노자에 들어있어요. 노자의 사상 중에. 그래서 베르그송이 요걸 보면 뭐가 느껴지냐면 얘가 노자 철학을 읽었나? 이런 느낌을 살짝 받았어요. 왜냐하면 당시에 1900년 언저리에 동양 철학책이 유럽에 많이 번역이 돼요. 그래서 베버는 대충 읽었고 하이데거는 심지어는 불교에 대해서 공부를 했어요. 하이데거는 자기가 얘기해요. 실제로 불교 공부를 했다고. 그래서 하이데거 철학이나 이런 동양 철학들이 하이데거나 베르그송이나 이런데 뭐 베버나 이런데 영향을 준 것 같아요. 되게 동양적이죠, 그죠? 그래서 노자 보면은 도를 도라고 하면 도가 아니다. 뭐예요? 도라고 딱 규정하는 순간 실제 그 바탕으로서 도의 본질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죠?
이름이라고 부르는 순간 그 이름이 사라지는 거랑 똑같아요. 아까 누가 존재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도 그것도 비슷한 그렇죠, 그렇죠. 똑같은 거죠. 누가 존재? 네. 어떻게 누가 존재? 무라고 하는 것이 바탕이 되어서 존재를 만들죠. 그죠? 근데 우리는 그래서 서양 철학은 이 없음, 무를 사유하는 걸 힘들어요. 왜 힘들어요? 없음은 곧 죽음이잖아. 왜냐하면 종교, 신이 나를 있음을 만들어줬잖아요. 나를 있게 만들었잖아요. 창조론에 의해서, 그 창세기에 의해서 신이 이 존재를 만들었는데 서양인들에게 없음은 죽음, 사라짐. 그건 내가 버려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서양인들에게 있어서 무라고 하는 것은 두려운 거, 공포스러운 것의 이미지가 있어요. 근데 이제 이런 베르그송 같은 철학은 그런 점에서 좀 동양적이죠. 그죠?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하이데거도 약간 동양 철학적 느낌이 난다고 했잖아요. 조금 비슷한 맥락이 있는데 그 접근하는 방식이 좀 달라요. 하이데거는 아주 논리적으로 접근한다면 베르그송은 어떤 생물학적인 생명의 특징이 어떤 것이 있느냐를 통해서 이제 접근을 하죠. 베르그송이 있었던 당시에 미술은 어떤 미술사였을까요? 베르그송 이때 이제 그 고흐가 막 나오고 그럴 시기잖아요, 그죠? 예. 베르그송이 1800년 후반 출생일 거예요, 제 기억에. 1800년도 중반이네요, 그죠? 1859년이네요. 그러니까 베르그송은 프랑스 철학의 거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사람 중에 한 명이에요. 그래서 프랑스 철학의 어떤 생명, 실용, 실증주의, 이런 거에 어떤 밑바탕을 깐 사람이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대략 베르그송이 뭘 말하는지 대략 감이 오시죠, 그죠? 이 25쪽에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 책을 왜 넣어놓았냐면 이게 프루스트가 쓴 소설이거든요. 그래서 20세기 위대한 소설에 이 프루스트의 소설을 넣어놔요. 혹시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 읽어보신 분 계세요? 이게 하나도 재미가 없어요. 야, 이게 뭔 얘기냐면요. 뭔 애가 길을 가다가 돌뿌리에 딱 걸려서 넘어졌는데 그때 잠깐 드는 생각이 책에 쭉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잃어버린 시간이니까 우리가 망각했던 잃어버렸던 시간들의 내용들이 쭉 책 안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게 어떤 거냐면 아까 우리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끊임없이 변화한다고 했잖아요. 그 변화하는 마음의 어떤 상태, 마음의 어떤 기록을 소설로 다 형상화해 놓은 거예요. 형상화해 놓으니까 시간의 순서가 그닥 중요하지 않죠. 결국 내가 느끼는, 내가 변화하는 마음의 순서가 중요한 거죠. 그죠? 그것을 언어로 쭉 표현해 놓으니까 이걸 따라가면서 읽기가 어렵죠. 왜냐하면 그 사람의 심리를 이해해야 되니까. 근데 요거는 그래서 서사가 중요한 것이라기보다는 어떤 인간의 심리 상태의 어떤 내밀성을 이렇게 표현해낼 수가 있구나. 그래서 그 이전의 어떤 소설의 방식과는 완전히 달라지죠. 근데 이제 소설이라고 하는 게 우리는 지금 소설이라고 하면 어렵고 뭔가 재미없고 이렇게 생각하지만 당시에 17, 18, 19, 20세기 초까지 소설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오늘날로 치면 텔레비전, 유튜브예요, 유튜브. 재미난 소설을 딱 하나 들면 이걸 안 읽잖아요. 그러면은 모임이나 이런 데서 왕따가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월드컵 경기하는데 나는 월드컵 안 보고 있어. 그러면은 쟤는 뭔가 이상한 애야. 이렇잖아요. 당시만 하더라도 프랑스나 유럽의 귀족들이 뭘 읽었어요? 로맨스 소설 같은 거 엄청나게 읽었어요. 그걸 읽으면서 뭘 했냐? 드디어 개별적인 어떤 마음, 심리, 정서가 아니라 자신의 어떤 심리나 정서가 보편적 차원에서 공감, 공유하고 있음을 깨닫게 된 게 이런 소설이에요, 소설. 그래서 소설을
예전에는 어떤 신화나 뭐 이런 것이 대중적인 어떤 미디어의 역할을, 종교가 뭐냐면 미디어예요, 미디어. 종교라는 것을 통해서 내가 다른 사람과 다르지 않구나라고 하면서 어떤 깨달으면서 일체감을 느끼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근대에 들어서서 근대의 시민, 근대의 인간으로서의 일체감을 느끼는 게 뭐냐면 소설이에요, 소설. 근데 그 이전의 소설들은 전부 다 뭐가 중심이 됐죠? 서사가 중심이 됐어요, 서사. 그래서 이야기가 있고 스토리가 있고 사랑이 있고 로맨스가 있고 스펙타클하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재미가 있었어요. 그래서 신화라든지 이런 구조를 띠고 있었단 말이에요.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는 한 인간의 내면 속에서 그 서사의 흐름이 쫙 이어지는 거죠. 이야기의 흐름.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인간의 내면의 발견이에요, 이 소설이. 그래서 어떤 혁명적이다라고 하는 거죠. 인간의 내면에 수많은 어떤 세계가 있는 모습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베르그송의 어떤 창조적 진화나 어떤 시간의 개념이 이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 해서 잘 드러난다라고 해서 항상 같이 언급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실제로 프루스트가 베르그송 책을 읽고 감명을 많이 받았다고 해요. 그래서 시간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그래서 이 시간은 어때요? 수치화되거나 객관화되는 시간이 아니라 질적 시간이에요. 나의 고유한 시간. 그래서 창조적 진화라고 할 때 이 지속이라고 하는 건 여기서 생명체는 지속인데, 지속은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이 시간이에요, 시간. 그럼 시간은 현대 물리학에 따르면 시간은 뭐예요? 시간은 현대 물리학에 따르면 에너지예요, 에너지. 그래서 저는 지속을 에너지라고 보는 거예요. 현대 물리학에 따르면 시간은 에너지의 흐름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밥을 먹고 뭔가 지속적으로 뭔가 하는 것. 자, 이 지속적으로 뭔가를 하는 것들이 계속 누적이 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도약이 일어나서 생의 약동이 일어나죠. 그러면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 진보되고 조금 변화하는 새로운 계기를 만들죠. 근데 우리는 이 지속을 경험하거나 지속을 체험하지 못하는 사회 구조 속에 있죠. 그렇게 하기에는 너무 바빠. 뭔가 내가 지속적으로 뭔가를 딱 몰두해가지고 내가 아웃풋을 내기에는 공부라고 하는 것도 50분 하고 10분 쉬고 시간표가 딱 정해져 있고, 수업 마치고 오면 학원을 가야 되고, 그죠? 그나마 여유 있는 사람들이 자신의 삶, 자신의 생각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하면서 뭔가 새로운 것들을 발견해내요. 뭔가 시간적으로 여유가 있거나 아니면 그렇지 않으면 너무 바쁜 사이에 세계가 만드는 질서 속에서 그냥 살아갈 뿐이죠. 그러니까 거기에서는 생의 도약이 일어나지를 않는 거예요. 역설적으로. 그래서 베르그송은 이런 생의 약동이라는 뭔가 제가 느끼기에는 하이데거와는 좀 다른 의미에서 어떤 삶의 어떤 의미, 에너지 이런 것들을 조금 충동하게 하는 어떤 계기가 될 수 있는 어떤 철학책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제가 이제 요즘 통합 교과나 이런 다양한 어떤 지식이나 이런 것들이 섞여서 뭔가 다양한 측면에 관심사가 있는 학생들이라면 제가 1번으로 추천하는 책은 이 책입니다. 어렵겠지만 한번 추천하는 책이고, 그 하이젠베르크가 쓴 부분과 전체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도 충분히, 이건 과학자가 쓴 거거든요. 부분과 전체. 이런 책도 학생들이 요거는 자서전이에요. 자서전인데 자기가 어떻게 과학 공부를 해왔는지, 그리고 거기 안에 이게 하이젠베르크가 과학자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칸트를 어떻게 읽었고 이런 게 다 들어있어요. 철학책을 어떻게 읽었고. 그래서 이 책도 읽을 만합니다. 인문학과 철학과 이런 사회과학이 뭔가 딱 통합한 책 중에는 이렇게 이런 통합류 소설, 자기 조직하는 우주라는 책이 있어요. 에리 얀치라는,
이게 지금 아직 출판되는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에리 얀치라는 사람이 쓴 책인데 이 사람은 미시세계에서부터 거시세계까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 세계가 변화, 발전해 왔는지 또 미시세계에서 거시세계뿐만이 아니라 미시세계에서 거시세계뿐만이 아니라 인간의 의식이 어떻게 해서 자연 사물과 연결되는 얘는 과학자예요, 과학자. 그러니까 좀 다른 측면에서 접근하죠, 그죠? 그래서 이 에리 얀치 책에는 유명한 철학자들 다 나와 있어요. 근데 이 책은 어려워요. 자기 조직하는 우주. 네네. 그러니까 자기 조직하는 거 이게 뭐냐면 자기가 조직한다. 뭘 말하는 것 같아요? 자기가 조직한다. 자기가 조직한다. 생명체예요, 생명체. 우리는 사물들이 이게 현상이 밝혀내는데 프리고진 같은 학자가 혼돈으로부터의 질서라는 책을 쓰거든요. 그게 뭐냐면 어떻게 해서 생명체가 발생하냐. 어머님들 그 집에 청소를 안 하고 있으면은 먼지가 한쪽으로 쭉 쌓이죠, 그죠?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아니 먼지가 쭉 가라앉으면 그냥 바닥에 딱 고여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먼지가 왜 한쪽으로 쑥 모여 있죠? 예. 먼지가 왜 한쪽으로 모여 있죠? 그렇죠.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고 그리고 먼지는 중력의 영향을 덜 받잖아요. 왜냐하면은 무게가 가벼우니까 바로 안 떨어지냐. 잡아당기는 힘이 약하니까. 그러니까 기압의 공기의 영향을 더 많이 받잖아요. 근데 지구는 뱅글뱅글 돌잖아요. 그러면서 이 가벼운 먼지들이 한쪽으로 쏠려가는 거예요. 지구가 자전하기 때문에. 그렇죠. 지구가 자전하기 때문에. 북반구에서의 물과 남반구에서 물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흘렸을 때 도는 방향이 다르잖아요. 그것도 지구 자전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느끼지 못하지만 지구라는 거대한 힘이, 자전의 거대한 힘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물체에 사실 작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에너지가 지속적으로 모든 사물에 투입이 되는 거예요. 무슨 사물에. 근데 이 프리고진이라는 사람, 에리 얀치라는, 프리고진은 노벨상을 아마 받았을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떻게 해서 생명체가 만들어지냐를 딱 보았을 때 끊임없이 에너지가 투입되고 산출되는 공간에서 생명체가 만들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초기 원시 대기 상태에서 에너지가 끊임없이 유입되고 끊임없이 나가는 데서 뭔가 새로운 유기물, 조직체가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무것도 없는 무기물질에서 에너지가 끊임없이 들어오는 상황이라면 생명체가 만들어질 수 있다를 이렇게 실험을 통해서 생명체와 유사한 것들이 만들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실험을 통해서 이제 증명을 한 거죠. 그러면 생명체라고 하는 건 뭐냐? 에너지의 흐름이다. 그런 에너지의 흐름을 중심으로 이제 세계와 우주를 다 설명한 게 이제 자기 조직하는 우주예요. 그래서 요거는 거시적인 관점을 가지기에는 좀 좋습니다. 요런 맥락이 이제 베르그송의 주요 내용이고, 그러면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설명을 할게요. 이제 베르그송은 인간이 지성과 본성을 가지고, 지성과 본능을 가지고 어때요? 자신의 세계를 만들어 가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이제 베르그송은 이제 인간 사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인간 사회. 공동체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자, 베르그송이 이 창조적 진화 이후에 한 10년인가 20년 뒤에 요 종교와 도덕의 두 원천을 쓰거든요. 근데 여기에는 그럼 주된 내용이 뭐냐? 열린 도덕하고 닫힌 도덕이 있어요. 자, 닫힌 도덕은 뭘 것 같아요? 닫힌 도덕. 닫힌 도덕은 사회의 윤리나 도덕이 닫힌 도덕 뭐예요? 요거랑 같은 거예요. 요거랑. 기계론적으로 야, 고등학생이면 뭐 해야지 딱 정해놓은 거 있죠. 닫힌 도덕이에요. 사회가 예를 들어 열린 도덕과 종교의 두 원천이라는 책에서 이야기한 거거든요. 열린 도덕이라고 하는 거 당시에 히틀러가 막 부상을 할 때 어때요?
다친 도덕은 뭐예요? 국가를 위해서 국민이 희생을 해야지. 이 다친 도덕. 근데 도덕이라고 하는 것도 사람들이 끊임없는 상호작용을 통해서 어떻게 돼요? 진화해 나간다는 거야. 창조적 진화의 아이디어가 사회의 구성하는 어떤 원리, 규칙, 규범에까지 확장시켜서 해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열린 도덕, 뭐예요? 생명체로서의 어떤 유기체로서의 사회는 끊임없이 다른 유기체들과 상호작용하면서 새로운 규칙과 법과 질서들을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질서, 규칙, 법이 정해져 있는 어떤 것이 아니라 능동적인 개인들이, 주체들이 끊임없는 사회 속에서 상호작용하면서 만들어가는, 창조적으로 진화하는 거예요. 이게 길이 딱 정해져 있는 건 아니죠. 창조적 진화가 길이 정해져 있으면 닫힌 도덕이에요. 그죠? 길이 열려 있기 때문에 열린 도덕이라고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나치나 전체주의는 닫힌 도덕이라는 거죠. 그래서 열린 도덕으로 나아가는 어떤 가야지 이 인류 사회 전체의 어떤 진화 진보가 창조적으로 이어진다라고 본 거죠. 그런 측면에서 이제 인간의 어떤 개인의 의식에서 출발해서 어떤 인간이 생명체가 어떻게 진보했고 사회로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 것까지를 이렇게 주로 설명한 게 이제 베르그송이고, 그 시간과 자유가 첫 번째, 창조적 진화가 두 번째, 도덕과 종교의 두 번째이 세 번째, 요 세 책이 주된 어떤 베르그송의 저작이라고 보시면 되고, 요 구조는 칸트의 순수 이성 비판, 실천 이성 비판, 판단력 비판, 요 구조랑도 비슷하고 헤겔의 구조랑도 비슷해요. 그런 점에서 보면 베르그송도 어때요? 전형적인 어떤 서양식 사고로 이렇게 이런 단계로 밟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본질이 뭐냐? 딱 봤더니, 근데 동양은 좀 다르죠. 동양은 그냥 있는 그대로 느끼죠. 내가 애를 키워야 하는 건 당연한 거야. 이런 어떤 사회 공동체가 항상 전제되어 있어요. 그래서 동양 철학은 기본 바탕이 어떤 본질에서 출발을 안 해요. 기본 바탕이 인간은 사회적 존재인 거예요. 사회적 관계 속에 있어요. 공자의 제일 처음에 내용이 뭐예요? 노노천리. 하기 시습지잖아요. 그죠? 때때로 배우면 또 즐겁지 아니한가. 이 또한 즐겁지 아니한가. 그 배움을 이야기해요. 배움 뭘 배워요? 그쵸? 사회에서 내가 배워야 될 걸 배우죠. 그죠? 그 다음에 뭐예요? 유붕이 자원방, 그러면 멀리서 벗이 차오면 이 또한 즐겁지 아니한가 그거잖아요. 벗 뭐예요? 사회적 관계. 논어의 제일 앞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사회적 관계가 들어있어요. 근데 이게 동양 철학은 다 그래요. 근데 그게 관계를 사고하는 걸 기본 전제로 깔고 가요. 동양 철학은. 노자는 도가도 비상도, 명가명 비상명이고, 그리고 무위 아무것도 하지 않음이 전체의 시작이다. 하여튼 그래서 동양 철학은 기본적으로 관계의 철학이에요. 근데 서양 철학은 내가 무엇이고 이게 무엇이고 본질을 막 찾다 보니까 한참 뒤에 관계가 없으면 안 되는구나를 한참 뒤에 깨닫죠. 그러니까 출발점이 달라요. 동양은 어떻게 하냐? 관계를 막 찾다가 개체성으로 가요. 개별성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동양에서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개인주의적 사고가 덜하죠. 집단 속에서 나의 역할을 생각하는 걸 의식적으로 생각을 한다고요. 그래서 생각의 지도인가? 생각의 지도? 미국의 하버드 대학 생각의 지도가 맞나 잘 모르겠는데, 하버드 대학에 있는 그 교수가 어떻게 했냐면 동양과 서양의 사고방식이 어떻게 다른가를 찾아봤어요. 그 실험을 하고 그거 내용인데 동서양의 사고방식의 차이예요. 어항에 물고기가 이렇게 있는 거야. 물고기가. 동양 사람들은 어떻게 보냐? 물 전체의 모양을 봐요. 전체 모양, 배경, 색깔 이런 거 봐. 그래서 이 그림을 그려보라고 하면 전체 그림을 그려요. 그러니까 뉘앙스, 색깔, 어떤 어울림 이런 걸 봐요. 서양 애들은 물고기의 개수를 거의 정확하게 그려요.
몇 마리가 있는지. 똑같은 걸 보더라도 포커스가 달라요. 그 사례들을 쭉 여기다 써놨어. 그러니까 동양은 전체 맥락을 봐요. 맥락을. 서양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어때요? 개체를 봐요. 개체를. 무엇이 있다. 그러니까 집중하는 바가 다르죠. 그래서 저는 지난번에도 이야기했듯이 하이데거나 하이데거나 저기 베르그송이나 아니면은 요 책을 쓴 레비나스 같은 이런 사람들은 어렵지만 그래도 동양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삶에 이렇게 붙어 있어요. 의식하진 못하지만. 근데 칸트나 헤겔 같은 사고방식은 동양인들에게 잘 안 붙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 사람들은 칸트나 헤겔을 조금 공부했으면 좋겠다. 이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그래서 막 파다 보면은 뭐 하이데거도 나오고 뭐 베르그송도 나오고 하는데 요거는 알게 모르게 동양적인 사람들의 삶의 어떤 정신에 들어 있어요. 알게 모르게. 그런 거 있잖아요. 아우, 뭐 어떻게 하면 되겠지? 이게 무에 대한 생각이에요. 무. 동양인들 아유, 일단 해봐 이거잖아요. 근데 서양 애들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한다니까요. 이걸 했을 때 내가 뭘 얻을 수 있고 이걸 했을 때 뭘 얻을 수 있고 그러니까 우연에 대한 기대가 삶에 많지 않다고요. 근데 동양 야 일단 해봐 하다 보면 답이 있겠지 뭐 그러고 일단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 레비나스나 하이데거나 베르그송적 마인드는 우리 동양인들의 마음속에 내재되어 있어요. 이 언어적으로 표현은 안 돼 있지만. 그래서 저는 학생들이 철학 공부를 한다라고 할 때는 저는 칸트나 뭐 데카르트나 아니면은 뭐 헤겔 요걸 만약에 딱 읽어야 된다면 무조건 칸트를 읽게 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서양 학문 전반에 미친 영향이 칸트가 제일 커요. 그 다음에 읽으라고 한다면 저는 헤겔을 읽으라고 하고 싶어요. 그 다음에 진짜 철학에 관심이 많다. 그런 친구들은 뭐 다른 분야로 이제 펼쳐서 보면 되지만 칸트만 딱 읽어도 자신의 생각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우리 동양인들이 잘 가지지 못하는 사고의 패턴들이 칸트가 가지고 있어서 그래요. 오케이. 자, 그럼 대략 설명은 이렇게 하고, 아유, 이게 8주 동안 수업 듣느라고 진짜 고생들 하셨습니다.